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상당무계합니다. 뭐 윤 정부 측은 과거 정부 인수인계 관례를 따랐다 이렇게 반박을 좀 했습니다. 각자 다른 당의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더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만 봐도 이제 조금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고질적인 문제 아닌가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인수인계 매뉴얼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행안부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정무직들은 사실은 원래 그날부로 그냥 다 아웃이에요. 네. 사표 쓰고 나가는 건 그건 맞는데 정부에서 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놔둬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저도 그 옛날에 그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으로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연구소로 가니까 엄청 탄압을 받긴 했어요. 그 국정원에서까지 찾아와가지고 네. 아, 네. 거의 뭐 그 사표 받으라는 식으로 그 우리 회사에 압박을 넣고 그랬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어떤 그 레떼를 띄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부처로 먼저 가겠다. 남아있지 말고 괜히 들어와서 남아있으면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무원들, 네. 중용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돌아가서도 천덕꾸러기 되고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비서실장한테 빨리 원복시켜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걸 다 돌려보냈는데 아, 공무원들이 오히려 요청을 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 측에서는 해명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을 다 돌려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손님들이 이제 그 들어오잖아요. 이제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주인들을 위해서 인수인계하고 그 구조가 어떻고 안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고 다 돌려보내고 그 빈집처럼 만든 건 그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인수인계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뭐 이제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에서 같은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해프닝도 맞아요.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그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실 캐비넷 사건. 그 캐비넷에 무슨 자료가 남아 있어서 이게 발견이 돼서 이게 사실은 적폐청산 이 국정농단 사건 연장선에서 굉장히 많은 수사의 빌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지켜본 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다 이거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류들을 다 파쇄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증거인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다 대통령 기록관에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과거에 그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좀 과하게 이걸 좀 깨끗하게 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매뉴얼이 없으면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인수위 기관이 없는 이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떻게 챙길 걸 챙겨놓고 인수인계를 해준다는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서 이제 이에 합당한 정확한 매뉴얼들 만들어 놓은 게 좋고요. 이걸 지나치게 뭐 한쪽에서 보면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언급을 하니까 마치 윤석열은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이미지가 생겨요. 사실은 가보니까 펜도 하나 없더라. 윤석열은 펜도 없이 그냥 술만 먹었나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들을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 공세는 좀 불필요하다. 오히려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이참에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거처도 사실은 지금 조금 불안정해요. 안가에서 있다가 한남동 관저로 옮겼습니다. 개방 중인 청와대에 대해서 보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일단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 당분간은 이제 머물겠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실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온 것. 그게 본래 가장 그 국민들께 인정받았던 취지는 국민께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용산으로 온 거였는데
실제로 지난 3년은 뭐 소통은 전혀 없었고 불통으로 결국 안 좋은 결말을 가져왔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말로는 장기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서 또 여야 합의를 해야 되니까 이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거처와 집무실과 관저는 좀 국민들과 합의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자. 의견을 모아서 좀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좀 길게 봐서 좀 제도적인 좀 안착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예요. 네. 제도적 정비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네.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용산관저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 국민의힘이 뭐 대통령이 결정할 이 사안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관용적인데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나는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그 지난번 이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서울 아니면 아무데나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준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뭐 나는 뭐 강남이 좋아서 강남, 뭐 누구는 뭐 나는 그냥 뭐 강북이 어디가 좋으니까 나는 도봉산 밑으로 갈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서 매번 대통령 바뀔 때마다 관저가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방부 청사를 지금 활용한 건데 여기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요. 네.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지만 도청 문제도 네. 우방국이지만 미국 측에 의한 도청 문제까지 제기가 됐었고 테러에 의해서도 굉장히 노출돼 있는 점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옮기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 더 한다면 네. 관저 대통령이 한번 이동할 때마다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민 불편이 생깁니다. 관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할 때마다 상당한 용산 지역의 교통 어떤 도로 막히고 네. 교통 통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민 불편이 발생하거든요. 청와대로 일관적으로 옮겨서 관저에서 대통령은 가깝게 시민들에게 그 불편함이 없이 다니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 직원이 이제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브이로그를 통해서 대통령실 경례 등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촬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문제 가볍게 그냥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심각하게 저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젊은 여직원의 개인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이 어찌됐든 보안시설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 내부의 상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뭐 이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은 계엄과 탄핵의 사실은 부작용 중에 하나죠.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할 일이 없으니 이런 짓까지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 계엄과 탄핵의 후유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 전면적인 기강회의. 저는 이거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공직기강 회의죠. 공직기강 예, 회의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 근무할 때 다들 보안각서 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통상적으로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3주 정도의 국정원에서 그 신원조회 기간이 있어요. 그런 신원조회를 거쳐서 안보상의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도의 엄격한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대통령실 직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숙지해야 되고 자기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육받고 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직원이 결국은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센터 본능 얘기 나오고 그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 김건희 여사 개인 화보냐. 대통령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딴 일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중심에 잡히고 뭐 이런 사진이 나온 것을 저는 찍은 사람도 문제고 그거를 공개한 그 홍보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외부로 공개했는데 대통령 활동을 그때 올라갈 사진과 올라가지 말아야 될 사진을 선별도 못하고 저는 이번에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기강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후보 시절에도 저는 도구다. 진짜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직자지 자기 사적으로 이해관계에 있거나 또는 그 국민에게 그 어떤 이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이로그를 찍어서 이 외부로 유출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김 교수님 이 역대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보안 문제는 조금
저희가 잘 알려지는 내용으로도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대표적인 게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은 보안이 뻥 뚫려가지고 네. 이 사람은 수시로 그냥 보안 체크 없이 드나들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관저에 주로 많이 머물렀고 관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저를 수시로 드나드는 보안 손님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이 면제되는 손님으로서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개입을 하고 또 관여하고 결국 농단까지 하게 된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을 하고 대통령이 생활하는 곳에 대한 보안은 뭐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정 인물 또는 어떤 특정의 이 보안 감각이 없거나 기강이 해이된 네. 사람이 정말 보안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수시로 이 보안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그 대통령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에도 저는 큰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을 해요.